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보도를 우리 모두 접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아직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 또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전임 정권을 향해서는 그야말로 추상 같은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 이런 반구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특히 김영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오늘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너무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전사가 되셨는지 몰랐습니다. 예, 완벽한 정말 그야말로 민주당의 전사로 새로 돌아오신 전현희 위원장님께 이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혹시 보셨습니까? 그 보도는? 네, 방송을 봤습니다. 네. 좀 저희들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기자들도 뭐 간혹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유 이러시면 안 되고 절대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차에 실어준다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카톡으로 받았거든요. 예. 네, 일단은 이 행위는 제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네네. 방금 말씀하신 김영란법 주무부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제가 변호사 출신이고 하니 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 네. 권위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방금 뭐 대통령실의 해명, 김건희 여사의 해명, 뭐 이런 입장 발표 말씀하시는데 그럴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검찰과 공수처의 입장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검찰과 이미 이 사건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청탁금지법은 법상으로 공직자들에게는 선물할 수 있는 가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선물을 줘서는 안 되고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일체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게 돼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그 농산물, 그 명절 때 이런 때는 농산물은 명절 때는 현재 20만 원. 네, 그게 뭐 최근에 30만 원까지 올린다 그러는데 어쨌든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가액이 많아봤자 30만 원, 그것도 명절 때. 그렇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5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샤넬이라든지 그 받은 디올백 뭐 이런 거는 뭐 분명히 한도에 벗어나는 거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이고 근데 이제 과연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가 받은 게 그럼 법 위반이냐? 법에는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것도 법 규정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배우자가 받으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배우자 이제 남편과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그 직무의 범위가 굉장히 뭐 대한민국의 뭐 거의 모든 업무가 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 사안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는 매우 높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고 배우자가 받은 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가액의 한도도 높아졌고 그래서 일단 법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처벌을 받아야죠. 처벌. 괜찮습니다. 처벌을 누가 받나요?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받습니까? 법에는 이 법은 원래 공직자의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은 배우자가 범한 그런 그 법 위반의 사안은 그 처벌 대상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처벌 대상은 부인이 받은 그런 청탁금지법 위반의 선물 수수는 처벌은 대통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죠. 처벌 대상이네요. 그렇죠. 디올백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의 위반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그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영상이 찍혔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취재 윤리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거는 과정의 문제인 거지. 예.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 문제로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더구나 대통령 부부의 그런 아주 공익에 관련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위법성을 없애는 문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현재로서도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 네. 그래서 처벌 대상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청탁금지법에 보면 네. 이런 선물을 수수를 했을 때는 그것을 공직자가 인지를 한 순간 네. 그 수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선물을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예, 즉시 반환. 네, 그러니까 이건 최재형 목사님께 반환을 이미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이 이 금품이 네. 선물 수수를 언제 알았다고 보입니까? 뭐 즉시 알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예. 바로 알았을 수도 네. 있고요. 100번 양보해서 최근에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장인수 기자가 대통령 홍보실이랑 그 사실 확인을 김건희 요구했죠. 여사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카톡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확인을 요구하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11월 하순 22일 27일입니다. 네네. 그 정도는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을 했을 네. 수 있다 보이고요. 예. 근데 대통령실의 변명은 선물 보관 창고에 있다. 예. 근데 그거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선물 이게 보관 너무 궁금해요. 선물 보관 창고도 기존의 청와대 근무자들 얘기는 그런 창고는 없다. 네. 얘기하고 선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면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작물들을 선물에 보관한다는 건데 작물 보관소다. 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그는 명백히 자신들의 대통령의 법 위반을 인정하는 예. 그런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신고 조치를 즉각 해야 되고 이미 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선물도 이미 반환을 했어야지 예. 보관했다는 자체는 그는 작물 보관에 해당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미 김건희 여사의 그 현재 드러난 증거로 봐서는 뭐 의혹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해 보이고요. 네. 그 처벌 대상은 대통령이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현재 예. 형사소추는 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즉시 예.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예. 그 이후에 벌어지는 뭐 증거인멸, 증거은닉 예.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은 샤넬백, 김건희 여사의 네. 샤넬 화장품. 화장품, 디올백 예. 반환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화장품을 이미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이고야.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미 봅니다. 썼다면 어떤 정도의 가중 반환을 못하는 거죠. 예. 새로 사서 반환을 하더라도 그는 법 위반을 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을 했다면 그거는 이미 그 심각한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너무 이상한 게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에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에서 칼럼으로도 이걸 비판을 했거든요. 동아의 모든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다 대응하는 분인데 기자들이 묻자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공수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뭉개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한동훈 장관은 네. 제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분은 이 법률이나 이런 네.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분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과거에 1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사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다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격이 있니 없니 문제가 있니 없니 그런 말씀을 스스럼 없이 하셨던 맞습니다.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안은 법무부 장관의 어떻게 보면 업무 범위입니다. 그 대통령 부부의 이런 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본인이 수사 권한이 없더라도 네.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 저는 권익위원장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하는 게 사실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고 왜 모릅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 법무부 장관의 비겁함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검사들의 그런 범죄 행위와 거기에 대한 네. 국회 탄핵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조직을 이렇게 보호하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을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를 하면서 자기들의 식구는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던 맞습니다. 분이 예. 그런 정도의 기백과 그런 기상이라면 당연히 대통령 부부의 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네. 당장 수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인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언론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엄청나게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당장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고 기소는 뭐 소추는 나중에 뭐 임기 끝나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는 게 지금 검찰총장의 책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카르텔 네. 그런 그들의 검찰 조직의 카르텔 침묵의 카르텔이 네. 현재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실 아무도 안 나왔고요. 여당 의원들 싹 다 안 나왔고요. 결국 윤재욱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니까 위원장하고 야당 의원들끼리만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물으려고 해도 아예 회피해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아니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범법행위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이게 정상입니까, 위원장님? 이 김정수 여사가 예. 그때 이집트인가요? 프랑스인가요? 그 까르티에 네. 라는 브로치 예. 이런 걸 이제 명품을 예. 2억 원 상당인가요? 명품을 예. 차고 예. 뭐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예. 이러면서 그때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몇만 원 안 되는 예. 이런 이제 중소기업 예. 제품이었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리고 또 그 샤넬 무슨 샤넬 옷을 옷 뭐. 착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국가의 뭐 업무 업추비가 사용된 네.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뭐 비난하는 이런 게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네. 지금 그 사안에 대비를 했을 때 그는 이제 나중에 다 사실이 확인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거기에 대한 비판, 비난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국힘 중심으로 엄청나게 있었죠. 네. 그 사안과 이번에 이 사안을 비교하면 김건희 여사도 초기에 네. 그런 뭐 수억 원인가 네. 수십억인가 저는 그렇죠. 금액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고가의 장신구를 논란이 착용을 있어. 하고 옷도 뭐 400만 원짜리 치마인가 뭐 네. 프라다 치마 뭐 이런 거 입고 그러니까 나와서 스페인 명품을 갔을 때. 예. 부르고 있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때 김정수 여사에 대한 잣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 간대한 우리의 보수 언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자신들이 하고 지적하고 비난했던 그거를 현재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거는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너무 조용하다. 네, 맞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이 국민의힘이랑 보수 언론이랑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입 다물면서 이걸 조용히 넘기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네. 공정하지 못하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더구나 이번 사안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만약 확인을 할 일이 있다면 그 창고 존재, 네. 창고에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선물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현장 하고 확인을?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백히 예. 진실을 드러내야 되고 그거는 국회 운영에서 할 일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게 너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할 문제입니다. 네.
근데 처벌은 이제 지금 뭐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나중에 임기 끝나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분노나 불공정, 불의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나 법무부, 공수처 이런 데서 나서서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하는 게 언론의 네. 마땅한 자세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 이를테면은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나라가 태동할 거라고 국민들은 기대했는데 역시나 지금 더 과거로 퇴행하거나 역행하는 상황이고 소위 기득권 계층 특히 이 검찰 카르텔 이 속에서 뭐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고 언론은 여전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언론 전반이 보수화되고 그나마 저희 같은 유튜브들이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 불균형을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앞으로 진짜 정치적으로도 또 역할이 굉장히 많이 부여되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 이건 도대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하여튼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는 이 문제 계속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7월에 위원장님 다음으로 오신 분이죠. 네, 네, 김홍일 현 권익위원장. 예. 네. 근데 이분이 5달 만에 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자,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5달 만에 이렇게 위원장이 교체되고 이래도 되는 정부 조직입니까? 제가 권익위원장의 그 법률의 임기가 3년이 정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킴으로써 권익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1년간의 투쟁을 했습니다. 네.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예. 제가 왜 그랬던 걸까요? 정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황당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면 권익위는 뭐 하는 기관인가? 그러면 이 정권은 권익위는 없어도 되는 기관이고 그 독립성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 대통령의 인식이 그런 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일단 제기하고 싶고요.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임기를 버리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이 모습, 이 현 김홍일 위원장이 네. 이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권익의 독립성, 중립성과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지 않는 이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권익에 대한 인식 이것도 문제지만 네.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권익위에 있으면서 네. 그동안 했던 각종 네. 행위들 5개월간 네. 그것도 굉장히 문제고 예. 그런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예. 하는 그 문제점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과 네. 발맞춰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정권의 이 사실상 행동 대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한 걸로 네.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위한 정권의 그 의도에 맞추어서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권 네. 주무부처니까요. 예. 그 조사권을 이용해서 KBS 남영진 이사장 예. 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네.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방통위로 넘겨서 해임 조치가 결국 네. 이분이 되셨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또 방통위에 징계를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전부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네,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절차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단은 권익위는 이 권익위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청탁금지법의 이 청탁금지법 이런 부패행위 조사에 관해서는 절차와 방법의 기준이 네. 있고요. 이번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감사가 뭐 절차와 예. 법규와 관행에 따라서 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 말을 믿을 수 없지만 그 어느 기관이나 특히 이런 행정기관에서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조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그 내용에 관여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네. 제 이전에도 예. 그랬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기존의 법규와 관행 권익위는 이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피신고자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피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법 위반인지를 파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는 실무진에서 진행을 해요. 그 과정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개입 못합니다. 네. 한 적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방송계 인사들을 장악하는 이런 권익위의 조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그 각 방송사의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가 신고가 들어와요. 네. 들어오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를 갑니다. 아. 현장 조사를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바로 가는 예가 없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절차를 예. 밟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 그 조사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현장 조사를 가는 거는 권익위의 기존 네. 조사 관행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권익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법상으로. 예. 그래서 법에 따라서 피신고자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서 그쪽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피신고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걸 가서 그런 걸 고지를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네. 마치 강제 조사권이 있는 것처럼. 가서 조사를 아마 그 현장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야, 어쨌든 이런 절차와 방법들이 이 기존의 권익위 직원들이 하던 그런 조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례적인 조사는 윗선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적어도 김홍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정도의 지시가 없이는 이렇게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그런 거의 반강제적인 그런 조사 방법을 취할 수는 없었을 거다고 추정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권익위원장으로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저는 없었기 없었으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의 개입 여부 반드시 확인이 될 필요가 네.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조사를 한 내용을 지금 이제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보내는데 그때도 기존의 권익위에서 이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낼 네. 때에 언론 보도라든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빤빤히 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걸 보도를 버리고. 시키고 브리핑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브리핑을 하면 국민들은 그 언론에 막 보도가 되면 예. 국민들은 이 방송계 인사들이 진짜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구나라고 네. 인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남용진 이사장은 조선일보에 짜장면 480그릇인가 뭐 그걸로 딱 프레임이 잡혀가지고 저 사람은 아주 그 청탁금지법을 아주 이상하게 위반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딱 잡히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맞습니다. 만들고 그걸 이제 근거로 대통령이 해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우 이례적인 거고 실제로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런 위반 조사를 해서 위반 사실을 의뢰를 하면 상당수가 무혐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사안이라 네. 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유죄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안을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식으로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결국은 방송계 인사를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해임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 대장의 역할을 권익위에서 김홍희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박문진 MBC 이사들을 방통위로 보냈잖아요. 네. 징계하라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징계라
하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분이 방통위로 갑니다. 네.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그 징계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모자 썼다가 자기가 보낸 사건을 조사를 하면 이거는 일단은 그 징계를 아마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 감사원의 네. 그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감사원 감사라는 겉으로 보기엔 정당한 그런 공권력을 행사를 했지만 그 실질을 보면은 매우 이례적이고 사태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의 네.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 남용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이미 대법원 판결도 그런 것은 직권 남용이다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 김홍희 위원장의 사안도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 마치 감사원의 감사원장 그 유병호 사무총장과 네. 같은 역할을 김홍희 위원장과 권익위 부위원장들이 네.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임기가 정해진 방송계 인사들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권익위의 조사건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듯한 그런 네. 공권력을 행사했지만 결국은 이 방송계 인사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거라고 모두가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해서 그런 사태를 대통령이 시키게 만든다면 이거는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의 사례에 비추어 네. 거의 유사한 사안으로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그러니까 높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런 겁니다. 평범한 보통 시민이 보더라도 자 권익위원장 모자 쓰고 권익위원장으로서 조사를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방통위로 보내서 이제 징계 사안이라고 하면 방통위원장이 차라리 이동관 위원장은 모르겠는데 본인이 또 이동을 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했던 역할을 가지고 가서 방통위원장 다시 모자 바꿔 쓰고 앉아가지고 징계를 다 처리해버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네, 법률적으로도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높고 무엇보다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네. 이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 네. 감사원 그리고 이제는 권익위 제가 퇴임한 이후의 권익위 네. 그리고 방통위 네. 이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들 대표적인 권력기관들이잖아요. 이 기관들을 대통령이 다 그 독립성이 유지되고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들이잖아요. 네. 이 기관들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서 마치 사조직처럼 법령을 위반하면서 이 기관장들이나 이런 데 직권남용, 권한남용을 무릅쓰고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이 정권의 민낯.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뭐 요새 서울의 봄 영화가 유행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시절에나 범직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제가 방송 장악 문제를 지적할게요. 네. 김홍일 권익위원장 시절에 정민영 방심위원,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이해충돌 또 권익위가 이해충돌 방지법 주무부처잖아요. 네네. 이해충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고 네. 그 분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뭐 MBC와 관련된 소송에 변호사로서 관여한 적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 네. 것 같아요. 예. 방심위원을 그 명목으로 해임을 시켰잖아요. 네. 지금 방통위의 부위원장 네. 이상인 부위원장인가요? 예, 이상인 이분이 부위원장. 지금 현재 YTN을 또 민영화시키려는 맞습니다. 이런 정권의 예. 의도에 의해서 김홍희 위원장이 거기에 가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YTN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인수하려는 기업인 유진기업의 네, 유진기업의 변호사로 예, 이상인 형사사건에. 이분이 네. 그게 참여를 했다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똑같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는 당연히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그런 걸로 조사를 하고 예. 그러면 대통령은 똑같은 자태로 이 이상인 부위원장도 해임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잣대를 대면은 사실은 네. 그 모두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기준은 내 편은 문제가 없고 네. 지금 아까 김건희 네. 여사 뺑 네.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내 편, 우리 가족 뭐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눈 감고 침묵의 카르텔이 적용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반대편은 뭐 정말 무리하게 법적인 뭐 규정이나 절차 이런 거를 위반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뭐 내쫓거나 탄압을 하는 이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정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되고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국정철학이라고 출범한 정부가 이거는 정말 불공정과 몰상식, 법치주의의 훼손 이런 걸 목격하면서 네.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예, 정말 분노가 예, 생긴다. 그러니까 그 검찰 특히 특수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거를 정치에서 민낯으로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쭉 이런 것도 어찌 보자면 검찰이 해왔던 행태들 아닌가 싶거든요. 타겟을 정하고 기획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먼저 공표를 하고 언론은 받아쓰기 하고 네. 쭉 보도가 되면 이미 결과가 뭐 무혐의 뭐 무죄 판결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유죄인 것이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놓고 뭐 그런 대상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거고. 지금 우리 기자님이 서울의 봄 말씀하셨는데 네. 서울의 봄이 오늘이 12.12 맞습니다. 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비극적인 맞습니다. 날입니다. 근데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서울의 봄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통성이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짓밟으면서 군사 독재 정권이 탄생했던 그런 진짜 날이잖아요. 네. 그걸 영화한 거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의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말살된 그 현장, 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선 그 현장이 이런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이게 그대로 똑같다고 비유는 하기는 어렵지만 네. 거의 펼쳐지는 양상은 그 검찰 독재 정권 그리고 검찰의 특수부 당시에 이제 군부의 하나에 네. 비슷한 그런 정권을 완전히 나눠먹기식 네. 다 나눠먹고 심지어 다음 대통령까지 후계자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이랑 지금의 오늘의 대한민국의 검찰 독재 정권의 특수부라는 그런 출신으로 지금 검사들이 온 정권의 핵심 요직을 다 네.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권을 차지하는 방식은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지금 현실은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머리끝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전두환 노태우가 지금의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 근데 네. 이제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때 노태우 대통령처럼 이런 그 전두환 그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 무사히 그렇게 다음 대통령으로 갈지 이거는 네. 지켜봐야 되지만 네. 오늘의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을 듭니다. 이미 시민들의 그 민주주의 의식이나 정치 의식이 매우 높고 네. 이미 한번 경험한 그런 역사적인 비극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용납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현실이 되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 2016, 2017년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제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3.1운동 지금 뭐 6월 뭐 5.18 광주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피 흘려서 이루어 놓은 그 민주주의 역사가 퇴행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분노 게이지, 특히 젊은 청년층들이 그런 그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정치권에 계신 소위 선배 세대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한 책임을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정치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장제원발 혁신 신호탄이 터졌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네. 여러 가지 법치주의 훼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그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선거 총선은 지금 현재 한 5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5개월 동안의 기간에 지금 국민의힘은 소위 혁신 그런 거를 이제 좀 겉으로 보기에는 반성하고 벗어나려는 이런 그 절박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됐고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탄생의 공신이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그렇죠. 불렸던 장제원 의원이 누가 봐도 가장 이 정권의 핵심 공신이고 핵심 실세라고 하는 네. 그 분이 총선 불출마라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 국힘의 혁신, 총선을 향한 혁신의 매우 상징적인 모습이고 국민들도 국힘이 반성하고 있구나, 혁신하고 개혁하고 하려고 하구나 네.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또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김기현 대표도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사인을 했고 그런 후속 조치가 있을 듯이 보이고요. 그러면은 국힘발 혁신이 지금 줄리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진정성 그리고 과연 정말로 내려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다른 뭐 대가가 있는지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혁신의 모습을 실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그렇죠. 현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 압승 내지 승리를 기대하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렵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개혁하고 혁신하고 바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뭐하냐. 이 물음이 당연히 제기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장제원 의원이 나를 밟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좀 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기현 대표도 조만간 이제 불출마 선언 또는 당대표직에서 내려올 가능성도 지금 실제로 내려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민주당은 혁신이 더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하냐 민주당. 부자 몸조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심판 노선만 가지고 내년 총선 하겠다는 거 아니냐. 당신들은 무슨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당내에서 조용합니다. 네, 별말이 없습니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민주당에게 좀 저도 뭐 책임 있는 당사자 일원이지만 민주당에게 지금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보야 문제는 혁신이야. 민주당 정신 차려. 네. 이렇게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현재 167석인가요? 네. 거대 야당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누가 보더라도 기득권 정당입니다. 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어쨌든 반강제적으로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바뀌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네. 압력을 사방에서 받고 있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가장 기득권 정당이고 혁신하지 않는 정당이 현재는 민주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제가 권익위원장을 그만두고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동안 네. 강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전국 곳곳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생생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쏟아내는 말이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네, 조금 올라가는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당연히 민주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적어도 정당 지지율이 50% 이상이 될 정도로 돼야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인데 지금은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낮고 또 어떨 때 조금 높은 이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느냐.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이고 혁신하지 않는 정당이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반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이유를 일각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네. 근데 제가 다녀서 현장에서 듣는 말씀은 그런 지적을 하시는 국민들은 저는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의 현역 기득권들에 대한 네. 이런 반혁신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가장 타파해야 되는 반칙과 특권 네. 이런 것에 안주하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런 현역 의원들에 대한 반감.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시 선거에 공천을 줘서 선거에 출마를 하게 해서 그대로 다시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다. 네. 제가 다니면서 느낀 네.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과 언론과 검찰 정권에 대한 침묵의 카르텔 그들만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현재의 그런 기득권 세력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똑같은 잣대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엄중히 네. 경고 보내고 있다는 거를 민주당이 지금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민주당 지금 고구마 먹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고 이제 앞서 저희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반환 창고 얘기 문제 지적도 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민주당은 세 차례나 집권했던 정당입니다.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고 그게 무슨 문제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라도 하면서 말이죠. 반환 창고 어디에 있는 거냐. 거기 문 열어라. 우리가 좀 확인 좀 해보자. 도대체 당신들이 반환 창고에 선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반환 창고 어딘지 구체적으로 따져묻는 의원이 안 계세요. 그냥 성명서 하나 발표합니다. 그냥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민주당 하루 종일 성명서 내고 있거든요. 입장문. 그거 다 읽지도 않아요. 기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정치가 민주당식이냐. 저는 그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탈당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이낙연 전 총리도 좀 있고요. 물론 워낙 엄중한 분이셔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당내의 원칙과 상식 모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님은 네. 민주당에서
사실은 전남지사,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리고 당대표 사실은 그런 책임 있는 자리를 다 거치신 어떻게 보면 모든 혜택을 누리신 민주당의 네. 그런 민주당의 정신이랄까 하여튼 민주당의 그런 매우 주인의 그렇죠. 위치에 있는 예, 그런 예. 분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당에 대한 정말 애정과 이 당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뭔가 가망이 없고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이 민주당을 떠나서 다른 뭔가 그 모색을 하겠다. 네. 이거는 저는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본인 당신께서 스스로 실천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당 내에서 하셔야지. 네. 그런 거를 이제 뭔가 다른 그 당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는 맞지 않다. 네.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는 그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분들도 당의 그 책임 있는 중진 네.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는 그냥 뭔가 간절 안 되면 나 탈당할 거야 이런 식의 일종의 협박 같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여기에 대해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민주당을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정당으로 만들 거야 네. 라는 그런 자세로 산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동의를 호응을 해줄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이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그런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의 지금 현역이나 많은 뭐 지도부나 이런 의원님들에게 국민들이 보는 모습은 너무나 기득권에 안주하고 나는 그냥 꿀 지역구에 그냥 당선되면 무조건 되는 그 지역구를 나는 지키고 싶어.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쟁자나 유력한 사람이 우리 지역구에는 오면 안 돼. 지도부에도 그런 분들이 뭐 있을 거다 네. 보이는데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는 험지로 가라. 네. 그리고 또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와서 공세에 배제되는 것도 감수해라. 네.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는 태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과 상식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의 뭐 지도부나 네. 중진 의원들도 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내로남불 그리고 자기들 식구들만 챙기고 자기들 기득권만 지키는 침묵의 카르텔을 우리가 비판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의 현재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나는 안전한 지역구에서 나는 무조건 당선돼야 돼. 다른 사람들은 험지에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 이런 식의 잣대를 든다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침묵의 카르텔이고 네. 기득권의 옹호고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의 다음 총선을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현재 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정당이 되려면 네. 모두가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고 공정하게 네. 이렇게 그런 그 공천 룰이나 이런 것도 네. 그 투명하게 왜 뭐 현역이나 이런 사람 분들만 그 뭐 당원 명부나 경선에서 유리하게 출발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모두가 혁신하고 공정한 경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야 민주당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네. 내놓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네. 지금 그대로 기득권을 지키면서 그 얼굴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세요 하면 완전히 새로움과 혁신으로 무장한 하게 될 듯이 보이는 국민의힘에 경쟁력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대통령을 뭐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해라 이런 말까지 네. 나오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처방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 지금 굉장히 세요. 네. 이현주 의원 대통령 출당 조치하라 네네. 그러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김건희 여사 이 명품법 문제 가지고 나가라 관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뭐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예. 정말 두려운 게 만약 이런 게 다 현실화된다고 보세요.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할 그러면 겁니까? 총선에서 국힘이 예. 압승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압승을 하고 뭐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필패를 할 거다 이러는데 5달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국민의힘의 실정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만 기대하고 있다가는 막상 총선에서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혁신해야 되고 특히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더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해야 되고 이분들이 험지로 가는 게 맞다. 지도부가 먼저 결단해야 된다. 이재명 그래야, 대표는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네. 혁신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가 우리의 민주당의 그렇죠. 혁신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역할이 뭔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더구나 검찰 독재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고 어떻게 보면 희생자인 이재명 대표를 저는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탄압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에 그 완전히 그 진짜 사지를 헤매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적어도 당의 의원들과 민주당은 지켜드리는 게 맞고 또 총선에 있어서 현재는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높은 민주당의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총선에서는 각 영역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나 이 선거를 도와달라는 네. 요청에 세도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역할을 드리는 것이 맞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단식 이후에 뭐 몸을 회복한 다음에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온다라고 이제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안 보인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세일수록 이재명 대표가 더 목소리를 높이고 현장에 더 강하게 나서면서 해야 되는데 뭐 제도 안에서 뭐 연탄 나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육아와 관련된 뭐 공약 발표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거보단 조금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재명 대표가 변신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이 대표가 안 보이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의 가장 장점이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 계기가 된 게 사이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예. 또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제 네. 최근에는 사이다 이재명이 사라졌다 맞습니다. 이런 예. 이제 지적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검찰 독재 정권의 그런 탄압, 정권의 네. 탄압을 사실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뭐 매일매일 뭐 있다시피 그런 식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힘듦 그리고 그래서 그걸 떨쳐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려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떤 분들보다 용기 있고 그런 불의에 맞서고 과감하게 좀 나서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해야 되는 예. 결단성 이런 예. 게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모습을 찾기를 저도 정말 바라고 있고요. 근데 정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정권의 이 무도한 탄압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매일매일 덮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대표께서 혼자서 그걸 이겨내고 싸워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표를 공격을 하고 뭐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매일매일 공격을 하는 이 상황에서 대표에게 우리는
적어도 갑옷을 좀 입혀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사이다스러움을 찾을 수 있도록 네. 그런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만 그런 걸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표에게 갑옷을 입혀드리는 그런 모습이 민주당에서도 있어야 되고 내부에서 좀 총질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좀 이제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댓글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다음 총선 어느 지역구로 도전하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결정은 좀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고민 중이고 이제 네. 조만간 이 결단을 내릴 생각이고요. 네. 일단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이렇게 좀 승리하고 또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리고 내왔던 이런 목소리에 어울리는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출마를 하겠다는 말씀 여기까지만 지금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일이라서 혹시 지역이 대충 결정이 되셨나 해서 좀 여쭤봤고요. 여하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 상황 녹록지 않고 이 역사적 퇴행 앞에 특히 바로 직전에 정권을 위임받았던 민주당이 조금 더 민주당스럽게 그리고 또 야성을 회복해서 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또 혁신적인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혁신의 깃발이 좀 돼주시기를.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총선 출마하고 정치하는 의미가 네. 이런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민주당을 혁신하고 그리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또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 이번 총선 출마의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